동서가 제 얼굴에 김치를 던진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고졸 출신이라 말이 안 통하네. 미용실 원장이라는 이유로 천대받아온 30년 그 모든 서름이 붉은 김치 국물과 함께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앞세운 동서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저를 향한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미용실은 정리하시고 살림에 전념하세요. 나이 들어서 머리 감기고 염색약 냄새 맡는 게 뭐가 좋아요? 그 말과 함께 날아온 김치 한 조각이 제 인생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법복을 입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동서에게 진짜 힘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기로요. 그 오만한 학벌과 권력이 서민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기로 말입니다. 과연 이순자 씨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벌써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죠. 가스레인지 위에서 기름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저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화목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혼자 중얼거리며 전을 뒤집는데 문득 미용실 손님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제도 파마하러 온 김 사모님이 그러셨죠. 원장님, 올해는 꼭 가족끼리 화목하게 보내세요.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가족마저 서로 등 돌리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웃으며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왠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나이 63이 되니까 이런 명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부침가루를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따뜻한 추석을 보내자고요. 시댁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동서 혜영이와도 서로 배려하며 지내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원장님, 저예요. 송편 좀 해왔어요. 옆집 방 여사님이었습니다. 하얀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싼 송편 한 접시를 들고 계셨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방금 쪄낸 티가 확연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이런 걸 왜 이렇게까지. 뭐려. 원장님이 평소에 우리 머리도 잘해주셨는데 이번엔 제가 조금 도와드려야죠. 박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송편을 상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 이웃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참 원장님, 어제 머리 염색하다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박 여사님이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염색약을 너무 많이 발라서 이마까지 새까매졌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어디서 맞고 왔어 하면서요. 어머, 그래서요? 제가 그랬죠. 맞긴 뭘 맞아 예뻐지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하니까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원래 예쁜데 뭘 더 예뻐지려고 해 하면서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전을 부치는 제 손놀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구수한 기름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지고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모든 게 평화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이 평화로운 아침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거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 끔찍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오늘 시댁 식구들 다 오시죠? 박 여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시부모님도 오시고
시동생 내외도 와요. 조카들도 함께 오고요. 아, 그 변호사 하시는 동서님도 오시겠네요? 그 순간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혜영이도 와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라 좋죠. 박 여사님이 가신 후 저는 다시 전 부치기에 집중했습니다. 호박전, 동태전, 깻잎전까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여자의 육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 말이죠.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곧 식구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앞치마를 정리하고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좋은 하루가 되길.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거실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거요. 오전 10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동생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뒤따라 조카들이 와르르 들어오더니 거실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할머니, 할머니, 얘들아, 조용히 해. 할머니께 인사부터 드려. 저는 웃으며 조카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니 정말 명절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이고, 혜영이는 언제 와? 시어머니 눈빛에서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역시나 변호사인 둘째 며느리가 더 소중하신 모양이었죠. 저는 씁쓸했지만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아침에 연락 왔어요. 그래, 그래. 혜영이 요즘 바쁘다더라.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자랑스러운 며느리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상을 차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30년 동안 이 집 며느리 노릇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미용실 원장이라고 그렇게 못난 건가요? 형수님, 수고하셨어요. 시동생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나마 시동생은 저를 챙겨주는 편이었죠. 아니에요. 이런 게 뭐 수고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새벽부터 이 모든 준비를 혼자 했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혜영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든 모습이 여전히 당당해 보였죠. 아이고, 우리 혜영이 왔구나.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우리 혜영이 얼굴 보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져. 혜영은 제게도 인사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고생했어. 하지만 혜영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게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느꼈던 그 시선이었죠. 마치 저를 아래로 보는 듯한 느낌이요. 우리는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정성껏 준비한 떡국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다 같이 모이니까 정말 좋네요. 올해는 화목한 추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혜영이 떡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혜영을 바라봤죠. 뭔데? 이번에 제가 새 로펌 차리기로 했거든요. 아, 그냥 근황 얘기구나 싶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혜영이 실력이면 충분히 잘 될 거야. 그런데 혜영의 다음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형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혜영은 태연하게 계속했습니다. 네, 얼마 안 돼요.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억?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조카들이 우르르 뛰어와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 얘들아, 지금은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어. 시동생이 아이들을 말렸지만 아이들은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부자라며 미용실도 있고. 아이들의 순수한 말이 오히려 상황을 더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혜영아, 얘기는 천천히 하지. 형수님도 추석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하지만 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가족들이 다 모인 김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혜영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영이 말이 맞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다 짜여진 각본이었구나. 혜영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형님, 미용실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혜영이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용실을 담보로 돈을 빌리라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미용실을 혜영은 그냥 돈덩어리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혜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일부러 왔어요. 그 미소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다고 할까요? 무슨 얘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형님 나이도 이제 60 넘으셨잖아요. 혜영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 일도 힘드실 테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런 말을 할 건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용실은 정리하시고 살림에만 전념하세요. 결국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요. 나이 들어서 머리 감기고 염색약 냄새 맡는 게 뭐가 좋아요? 혜영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평생 직업을 우습게 보는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김 사모님이 딸 결혼 이야기를 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 박 여사님이 남편 퇴직 소식을 전하며 한숨 쉬던 순간, 이 집 손님이 아이 대학 합격 소식을 알려주며 기뻐하던 얼굴. 제게 미용실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작은 세상이었어요. 머리를 다듬어 주면서 마음도 다독여주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었죠. 특히 정 여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로 매주 미용실에 오셔서 머리를 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원장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저는 정 여사님의 머리를 말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괜찮아요. 천천히 하나씩 해보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정 여사님은 그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원장님 덕분에 오늘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제겐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제 삶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혜영은 그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혜영이 재촉했습니다. 미용실은 어차피 형님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직원도 없고요. 그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직원을 둘 여유가 없어서 혼자 하는 건데 그걸 마치 못난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즘 미용실도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다 해먹잖아요. 형님 같은 개인 미용실은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혜영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칼로 제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혜영이 말이 맞다. 이순자야, 너도 이제 좀 쉬어라.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남편마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구나.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고개 끄덕이고 순순히 따르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혜영이 더 독한 말을 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고졸이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고졸로 무슨 큰일을 하시겠어요? 미용실이나 하시는 게 어디예요? 혜영의 눈빛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그 차가운 시선이요. 저는 서울대 법학과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이 정도 사업 계획서는 제대로 짤 수 있다고요. 혜영은 자신의 학벌을 내세우며 저를 짓밟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묵혀둔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명절에 가족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시면 돼요. 그게 형님한테 맞는 일이에요. 혜영의 마지막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눈물을 닦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끝까지 참아보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아직도 답을 안 주시네요? 혜영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중히 부탁드리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눈치가 없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있었는데요. 혜영아, 그만하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건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에요. 제 로펌이 성공하면 다들 좋잖아요. 시어머니가 혜영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이순자야, 혜영이한테 좀 도움을 줘라.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어머니, 저도 혜영이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미용실은 제 전부예요. 그걸 담보로 대출받는 건. 아이고, 답답해. 혜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렸습니다. 형님, 정말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미용실 같은 거 없어도 사실 생활에는 지장 없잖아요. 아저씨 월급도 있고.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미용실 같은 거라니요. 제 인생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다니. 혜영아, 말을 좀 조심해서 해.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심하라고요? 제가 뭘 잘못 말했는데요? 혜영의 눈빛이 더욱 독해졌습니다. 형님이 고집 부리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갑자기 조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이가 어른들이 싸우는 걸 보고 놀란 거였어요. 시동생이 얼른 아이를 달랬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어른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고모 왜 할머니한테 소리 질러?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혜영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네. 혜영이 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치 접시를 집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그 순간 혜영이 김치 접시를 제게 던졌습니다. 쾅! 김치가 제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차가운 김치와 붉은 국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다른 조카들도 놀라서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김치 국물이 제 목을 타고 옷깃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게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아이만 달래고 있었고요.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혜영을 말리지 않았어요. 고모가 할머니 때렸어. 민수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아파? 순수한 아이의 말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혜영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셨어요? 제가 얼마나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치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혜영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혜영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고집 안 부리시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치 국물과 섞인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엄마, 할머니가 울어. 또 다른 조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욕을 되갚아주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추석이 지나고 사흘 후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은행에 좀 같이 가자. 은행에? 왜? 저는 의아했습니다. 평소 은행 일은 남편 혼자 처리했거든요. 그냥 같이 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가서 얘기하자. 남편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대출 상담 창구 앞에 앉으니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고객님 맞으시죠? 직원이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미용실을 담보로 한 대출건인데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용실 담보요? 네,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제 미용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영이한테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아서. 도움이요? 제 동의도 없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이번만은 좀 이해해줘. 남편이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혜영이 로펌이 크면 결국 우리 집안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제 미용실을 담보로 잡겠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럴 줄이야. 서명만 해주면 돼. 혜영이가 성공하면 금방 갚을 거야. 만약에 못 갚으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혜영이 실력을 믿어봐.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군요. 여보, 미용실이 저한테 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행 안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제 청춘이고 인생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0대에 결혼해서 살림만 하다가 40대에 뒤늦게 미용 기술 배워서 차린 게 미용실이에요. 제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단골들을 하나하나 만들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껏 해드렸어요. 머리를 잘못 잘라서 손님한테 욕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고쳐드리고 사과했죠. 염색을 실패해서 밤새 걱정한 적도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다시 해드렸고요. 그렇게 10년, 20년 쌓아온 신뢰가 제 미용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아세요? 박 여사님은 남편이 바람피운 이야기를 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말아들이며 같이 울어줬어요. 최 사모님은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뻐해 드렸고요.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신다고 매주 오셔서 머리만 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야기 상대가 필요했던 거죠. 제게 미용실은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삶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었다고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저 담보물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랑 혜영이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명하시면 오늘 당장 대출이 실행됩니다. 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김치가 제 뺨에 떨어지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붉은 국물이 흘러내리던 그 모욕감이요. 그때는 김치 국물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어요. 그 순간 제 30년 미용사 인생이 한 장의 서류에 갇혔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미용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문을 열려다가 폐업 안내문을 보시더군요.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더 이상 머리 해드릴 수 없어서. 하지만 할머니는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용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한 혜영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다짐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대형 건설사 비리 사건을 맡은 정혜영 변호사가 화제입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혜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정혜영 변호사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가 시민들에게 인터뷰했습니다. 네, 서울대 출신의 경력도 화려하잖아요. 이런 대형 사건은 역시 실력 있는 변호사가 맡아야죠. 저는 리모컨을 꽉 쥐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혜영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로펌은 항상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뒤틀렸어요. 정의라고요? 제게 김치를 던진 그 사람이 정의를 말하다니. 이번 사건으로 정혜영 변호사의 로펌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혜영의 화려한 사무실 모습도 나왔어요. 넓은 회의실에 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 10명에 직원 20명을 둔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너무 초라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머리도 빗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미용실 문을 닫은 지 한 달. 저는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할 일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손님들 머리를 해드리고 있었을 텐데,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었거든요. 문득 낡은 미용 가위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제 애용품이었죠. 가위를 들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수백 명을 웃게 했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가위로 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의 없이 대충대충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예전에 손님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원장님 손은 정말 마술손이에요. 단골 손님들이 해주던 칭찬도 생각났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마술손으로 제 머리도 제대로 못 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머리가 들쭉날쭉해졌거든요.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 머리 좀 자르고 있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잘랐어? 미용실 가서 해야지.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미용사인데 미용실을 가라니요. 난 미용사야. 내 머리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도 이건 너무.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영이 소식 들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뉴스에서 봤어. 정말 잘 되고 있더라. 역시 혜영이 실력이야. 남편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 내 미용실 담보 잡은 보람이 있겠네.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 혜영이는 성공하고 나는 망했어. 제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곧 다 해결될 거야. 혜영이가 성공하면 대출금도 갚을 수 있을 거고. 그럼 내 미용실은 언제 다시 열어? 그건 남편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도 제가 다시 미용실을 여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집에서 조용히 살림만 하는 아내가 편한 거구나. 저는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들쭉날쭉한 머리에 생기 없는 얼굴. 화면 속 혜영의 환한 미소와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혜영아, 너 정말 잘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웃을 사람이 누군지는 두고 봐.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영의 로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요. 뭔가 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성공한 곳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극찬 일색이었고요. 정말 깔끔하게 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혜영의 가면을 벗겨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한 달 더 지난 어느 날 시장에서 예전 단골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머, 원장님. 박 여사님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원장님, 미용실 언제 다시 열어요? 우리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뒤따라 김 사모님, 이 할머니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원장님, 머리 어디서 해요? 다른 데 가봤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원장님만큼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사정이 좀 생겨서.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사정이에요? 건강 문제세요? 박 여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분들이었어요. 사실은요. 저는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습니다. 시동생 때문에 미용실을 담보로 잡혀서 문을 닫게 됐어요. 담보로요? 김 사모님이 놀라셨습니다. 네, 변호사 하는 시동생이 로펌 차린다고 돈이 필요하다더라고요. 어머, 그런 일이. 이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추석날 저한테 김치를 던졌어요. 뭐라고요? 박 여사님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치를요? 사람 얼굴에요? 네, 제가 미용실 정리하기 싫다고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제 말을 듣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하잖아요. 김 사모님이 분개했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시하면서 나이 들어서 염색약 냄새 맡는 게 뭐가 좋냐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이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잔의 미용실 원장님이 시동생한테 당한 얘기하시는데 참 기가 막혀요. 박 여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집안 원래 잘난 척만 하더라.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라고 코가 하늘 찔러요. 시장에서 장볼 때도 우리 무시하는 티가 확 났어. 맞아요. 한 번은 제 가게에서 물건 사면서 거스름 돈 틀렸다고 뭐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육점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잘못 계산한 거였는데 사과도 안 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혜영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박 여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인성이 이 모양이면. 김 사모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혹시 이 얘기 다른 사람들도 알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요? 네, 우리 형부가 지역 신문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런 건 괜찮아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혜영이 보복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원장님, 왜 그래요?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박 여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일은 알려져야 해요. 그래요. 서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원장님이 30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좋은 일 했는데요. 맞아요. 돈 없는 할머니들 머리 공짜로 해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정육점 아저씨가 제 선행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런 분한테 김치를 던지다니 정말 못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원장님,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요. 박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 속상해하지 말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혜영은 권력과 학벌만 믿고 살아왔지만 저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힘은 법복이나 명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 후 박 여사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형부가 정말 기사 쓴대요. 박 여사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김 기자라는 분이 오늘 취재하러 온다고 해요. 1시간 후 정말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일보 김민수 기자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박 여사님한테 들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셨다면서요? 기자가 녹음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기사로 써도 되나요? 저는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물론이죠. 이런 일은 알려져야 합니다. 김 기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일을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추석날부터 미용실 담보까지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는 중간중간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김치를 얼굴에 던졌다고요? 네, 조카들이 다 봤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네요. 김 기자가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정혜영 변호사 로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했을까요? 글쎄요. 저도 신기했어요.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 들은 적 없나요? 김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요? 네, 로펌 운영 방식이나 고객 관리 같은 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한번 이상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전화요? 혜영이가 어떤 건설업체 사장하고 비밀리에 만난다는 얘기였어요. 김 기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그 건설업체 이름 기억나세요? 대성건설이었던 것 같아요. 김 기자가 급하게 메모했습니다. 원장님, 며칠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사흘 후 김 기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원장님, 큰 건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요? 정혜영 변호사 로펌에 문제가 많아요. 김 기자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대성건설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어요. 비자금 세탁이요? 네, 불법으로 조성한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꿔주는 일이에요. 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 공무원들과의 불법 로비 증거도 잡았고요. 정말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내일부터 연속 기사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 날 정말로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로펌 대표 정혜영 변호사, 기업 비자금 세탁 의혹.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읽었어요. 기사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비자금 입출금 내역, 공무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골프장 이용 기록까지요. 오후에는 지역 방송에서도 뉴스로 나왔습니다. 정혜영 변호사의 로펌이 기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에 혜영의 사진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화난 미소가 아니라 굳은 표정이었죠. 현재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가 로펌 앞에서 리포트했습니다. 정혜영 변호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분이 시원한 동시에 무서웠거든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뉴스 봤어? 응, 봤어. 혜영이가 큰일 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걸 기자한테 제보했을까? 글쎄, 누군지 모르겠네.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보가. 내가 뭘? 아니야, 그럴 리 없지.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박 여사님이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형부가 그러는데 내일 더 큰 기사가 나온대요. 더 큰 기사요? 네. 이제 진짜 시작이래요. 박 여사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김치가 제 뺨을 적시던 그 붉은 국물이 이제는 정이라는 빛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신문 일면 톱기사였어요. 정혜영 로펌, 시 공무원 매수 정황 포착, 골프 접대연금 봉투 증거 확보. 저는 신문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기자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였어요. 오전 10시 텔레비전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정혜영 변호사의 로펌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으로 대형 고객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로펌 건물 앞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죠. 정 변호사,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혜영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걸어갔죠.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들에게 사과할 말씀은 없습니까?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쏟아냈지만 혜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정혜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혜영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김치로 때리며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다니. 오후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혜영이가 구속됐대. 구속이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그러는데 혜영이가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거야. 남편이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로펌도 문 닫는데 직원들도 다 해고하고 그럼 우리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혜영이가 갚을 수 없으면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거지. 그럼 미용실은요? 최악의 경우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혜영의 몰락은 통쾌했지만 결국 피해는 제게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 혜영이에요. 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혜영아, 어디 있어?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요.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제 와서 사과라니.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혜영아, 사과는 나중에 하고 우리 대출금부터 해결해. 그게 지금 제 계좌도 다 동결됐어요. 로펌 자산도 압류당했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혜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께 김치 던진 것도 고졸이라고 무시한 것도 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혜영아, 너 지금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혜영의 진심을 말이에요. 혜영아, 내가 반성하는 건 좋은데 우리 미용실은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어떻게 해결해? 내 로펌도 망했는데. 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도 만만치 않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혜영의 오만한 콧대는 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마지막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혜영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매수와 비자금 세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화면에는 법정을 나오는 혜영의 모습이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이었죠. 잘난 척하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오만하던 눈빛은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영아, 이게 바로 인과응보야. 하지만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이 남아 있었거든요. 혜영이 감옥에 간 지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이 들뜬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원장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돈을요? 뭐 때문에요? 원장님 미용실 다시 열어드리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채소가게 아줌마, 정육점 아저씨, 슈퍼 사장님까지 다 동참했어요. 박 여사님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새 미용실 보증금하고 기계 사는데 쓰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원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죠. 그때 김 사모님도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시장 안에 빈 점포 하나 있어요. 임대료도 싸고 위치도 좋아요. 정말이에요? 네, 우리가 미리 알아봤어요. 원장님만 괜찮으시면 바로 계약할 수 있어요. 한 주일 후 정말로 새 미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원장님, 오래 기다렸어요.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이 손이 우리를 지탱했잖아요. 꼭 다시 해주세요. 할머니들이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미용 의자에 앉은 첫 손님의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드릴까요? 원장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세요. 원장님 손을 믿어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위질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를 무너뜨린 건 가족이었지만 나를 다시 세운 건 이웃이었구나. 진짜 힘은 명함도 학벌도 권력도 아닌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혜영 일로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이순자야,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몰라줬구나. 어머니, 혜영이 일을 보니까 알겠더라.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군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왜 몰라봤을까?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겨드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제 손님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도 찾아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혜영이 편만 들고 너는 무시했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미용실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손님도 더 많아졌어요. 제 사연이 알려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원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따뜻해져요. 새로운 손님이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진짜 이웃이죠. 그날 저녁 저는 미용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김치가 제 뺨을 적셨던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더라고요. 혜영은 권력과 돈을 믿었지만 결국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문득 아이 한 명이 미용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머리 예쁘게 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아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래, 우리 예쁘게 해보자. 가위를 들고 아이의 머리를 다듬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구나. 그때 갑자기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동서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가위질을 멈추고 생각해 봤습니다. 용서요? 글쎄요.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증오는 내려놓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복수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순자 씨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